지난 7월 4일 날 진행했던 이제 122회 전기안전기술사 1차 시험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 시험은 정확한 모범 답안이 없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출제자가 바라본 그 답안 방향하고 또 제가 작성한 답안 방향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설명한 대로 답안을 작성해 맞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여기서 내용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구나라고 보셔야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럼 나는 뭐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객관식이라 그러면 이제 정확한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서술형 시험은 그 바라보는 시각마다 그 답안 작성하는 방향이 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법령을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바라보는 방향이 틀릴 수가 없죠. 이미 법령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도 정확한 답안이 나와 있는 계산 문제도 사실은 뭐 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논술형 시험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답안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시험은 절대적인 평가로 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절대 평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상대적인 평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사 시험 보시면 문제가 쉬우면 답이 어렵고 문제가 어려우면 답이 쉽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일단 상대적인 거니까 또 합격자에 대한 인원수도 어느 정도 좀 가상적으로 정해져 있고 해서, 저희가 항상 논술형 시험은 나하고 출제자하고 뭔가 코드가 맞았나 보다, 나하고 채점자하고 뭔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막상 또 합격하고 나면 내가 왜 붙었지? 그렇게 또 의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내용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25점짜리 문항은 이런 순서로 문장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이제 지금부터는 없고요. 단지 물어보는 문제 속에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야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122에는 지난번하고 출제 비율은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 분야가 한 30%, 전기 분야가 70%, 그 수준이었었는데, 지난번 120회가 그랬듯이 안전 부분이 좀 줄고 전기 부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령 중에 이제 감리에 관련된 문제가 전체 31문제 중에 4문제가 이제 감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감리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기 감리 관련된 기준이나 법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전에 좀 정리 안 하시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뭐 요거 포함해서 법하고 기준 관련되어 있는 게 전체 31문제 중에 10문제 정도예요. 사실 120회 때는 거의 50%에 가까운 것들이 법이나 기준에 관련된 게 나왔었는데, 요번에 조금 내용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30% 이상 법 기준 관련된 문제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연도 문제, 심지어는 120회 때 나왔던 문제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그전에는 발성 배전 관련된 문제가 가끔 껴 있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하고 건축 전기 쪽에 관련된 문제가 일정 비율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120회만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된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14회 최근 한 3년간에 대한 비율을 보시면 안전 부분이 조금씩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3년 평균 보시면 전기 분야가 한 84%, 그리고 안전 분야가 한 16%. 이 정도 비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매회 차수마다 그 3%는 있는데 한 3년간 평균을 보면 한 85대 15 이 정도에 대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교시부터 이제 시험을 보셨으니까 그 시험 문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작성하신 답안하고 이호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자, 1교시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하고 보호구 자율안전확인고시라는 거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그 무슨 고시, 무슨 지침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저희가 전기 안전 쪽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전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두 큰 법령 산하에 뭐 일회성 법령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한 행정 규칙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1번 문제에 관련된 거는 뭐 산업안전보건법보다는 여기 보호구 자율안전확인고시 이 내용을 모르시면 사실 이 답안은 작성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뭐 안전모, 장갑, 뭐 마스크, 뭐 보호복, 안전대, 그리고 보안면, 뭐 귀덮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결국 사람한테 사용하는 보호구는 다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다 외워서 쓰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의 중요한 그 내용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는 다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그러면 답안 작성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율 안전확인 대상 보호구는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그리고 이제 잠수기는 이제 그 수중 속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보호구. 그래서 보안면은 뭐 무슨 뜻이에요? 얼굴 막는 거지, 보안면. 저거는 이렇게 그 고시 나오면 그대로만 쓰면 점수가 잘 나요. 지금 결국에 고시 내용은 아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아니 이제 앞에 거는 다 쓰는데 자율안전 저게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게 좀 쓰기 있었나 안 같은 것 같아요. 앞에 거요. 자, 두 번째는 필요기의 구비 조건과 종류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난번 120회 때 전기안전기술사 문제 거의 유사하게 나왔었고요. 일단 필요기에 대한 구비 조건은 뭐 충전,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야 되고 제한 전압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방전 내량도 커야 되고 뭐 이상 전압 침입 시에 신속하게 방전을 또 시켜야 되고 뭐 속류에 대한 부분도 없어야 되고 뭐 반복 동작에서도 뭐 내구성, 신뢰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아마 이거는 내용을 다 작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류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는 그 갭레스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화연 소자를 이용한 갭레스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뭐 갭 저항형하고 갭레스형 이 2가지 정도만 비교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저항형, 저항 밸브형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점 문제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는 뭐 필요기 구비 조건하고 그리고 종류는 뭐 갭 저항과 갭레스형 이 2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장 내에서는 이 갭레스형이 거의 대다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림을 이용하면 글쎄요, 10점짜리 글까지 작성하시기에는 내용이 많지 않겠어요? 10점짜리.
세 번째가 이제 유입변압기 고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어떻게 보면 유입변압기가 사실은 이제 용량이 좀 크거나 아니면 이제 전압 자체가 이제 레벨이 높으면 유입변압기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실내에서는 몰드변압기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유입변압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건데, 일단 열화 진단을 왜 하겠어요? 이 진단하는 목적은 이제 일단 변압기가 전기 설비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이 사고 일어나게 되면 이제 파급에 대한 게 좀 크고, 그리고 이제 LCC 관련돼서도 좀 유효하고요. 그리고 신뢰성, 뭐 고품질 전력 확보 이런 등등을 위해서 열화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화 진단하는데, 그럼 열화에 대한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원인이 있냐, 뭐 열적인 거, 뭐 전기적인 거, 뭐 기계적인 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열화 진단 항목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활선 상태하고 정전 상태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유입변압기를 딱 찍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유입에 관련된 거 가장 큰 게 뭐겠어요? 유입변압기 가장 큰 거는 절연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연유 분석에 대한 게 좀 중요하죠. 유증가스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부음방전, 뭐 국부 과열에 같은 것이 이제 활선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요즘은 이제 활선 상태에서 유증가스 분석기를 온라인 시켜갖고 분석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선 진단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 절연장, 뭐 절연내력, 뭐 등등, 뭐 여자전류하고 권성장 특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입변압기에 대한 고장 여부는 이제 평상시에 준비를 좀 하셨던 분들은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차단기 트리플에 관련된 문제는 정기안전 117회 때 나왔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입하게 돼 투입 해제를 하지 않으면 투입이 안 되는 그런 안전장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 뭐 실무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간단한 시퀀스까지 그려서 해서 이제 이 동작 순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그려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투입 해제를 하지 않으면 투입 지령을 계속 하더라도 차단기는 투입되지 않는 그런 이제 안전장치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입보다는 개방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감리 문제가 법령 문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감리 배치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을 설명하시고,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내용을 찾다 보면 이 내용이 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력기술법 산하의 행정규칙 중에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고 다시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무슨 법을 보고 영을 보고 규칙을 보는데 이 밑에는 행정 규칙이 다 각각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전기 하시는 분야에서는, 전기 쪽 분야에서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법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왜 법인지 설명하라면 설명 못 하실 분들도 많아요. 아니, 그게 무슨 법이야? 그럼 뭐 전기에서만 쓰는 거 아닌가?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왜 법인가?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사업법 밑에 행정규칙 소개가 있어요, 그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그런데 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 한국전기설비 규정 KC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디가 있느냐? 이 속에는 없어요.
없는데 전기설비 기술 기준 그 내용에 판단 기준과 그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대한 거를 참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의 법령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행정규칙 관련된 거 요거를 유심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이벤트성 사고 생기잖아요. 사고 생기면 아니다 뭐 특별법 만들어라.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예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가 2010년도에 딱 나왔다가 그해 7월 달에 전기사업법 개정하면서 그거를 준수해라. 과태료가 있다 했는데 다시 2018년도에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라는 게 이제 행정규칙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는 이제 법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이제 120회도 그렇고 요번도 마찬가지지만 법령 관련된 법령 체계도는 유심 같은 관심을 두고 잘 보시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 배치 신고 대상은 모든 전력시설물에서는 다 감리 배치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동주택이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 세대수에 따라서 배치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건축물도 연면적에 따라 좀 다른 게 있고요. 그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공사 금액에 따라서도 좀 달라집니다. 감리 배치 신고 제외 대상. 그러니까 감리 배치는 감리회사가 하는데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하는 경우 있잖아요. 두 가지. 공사 비용이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그 발전기 같은 경우는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감리회사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전기안전관리자가.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일반용 전기설비, 뭐 임시전력, 뭐 전력시설물 중에 뭐 토목건축 기계 부분에 관련된 설비공사 이런 것들은 그 감리 배치 신고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 일반용 전기하고 사업용 전기, 자가용 전기는 이제 구분하시죠. 일반용 전기는 그러니까 타 사업장으로부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타 사업장은 뭐냐면 전력회사예요. 전력회사로부터 저압으로 받는 경우를 일반용 전기라 하거든요. 저압으로 하는 경우. 그 나머지는 다 이제 자가용 전기. 그래서 전기 사업자, 일반용 전기 사업자,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세 개가 이제 전력회사냐, 저압을 받느냐, 아니면 그냥 그 수변전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난번 120회에 나왔던 문제 또 나왔어요. 산업안전심리의 5대 요소. 근데 이 문제는 전기안전기술사도 나오고 뭐 기계안전기술사도 나오고요. 안전 분야 기술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래도 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법적인 기준까지 하겠다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보면 사업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안전심리학 법적 근거 관련해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심리 5대에서는 뭐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 이렇게 이제 5개로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가 하여튼 안전기술사 관련돼서는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6번까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하고 5번째 문제? 근데 첫 번째 문제 빼고는 그래도 뭐 시험의 난이도는 이렇게 평이한 것 같아요. 높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변류기 포화전압의 정의하고 포화전압과 부하 임피던스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사실은 조금 전기안전 쪽에서는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건축전기 94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화전압 아시겠지만 여자 전류하고 그 전압이 전류가 뭐 50%, 전압이 10% 증가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을 뉴포인트 볼테이지 해서 이 전압을 이제 그 CT의 포화 전압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화 전압하고 부하 임피던스 관계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면 오르나사 법칙에 따라서 주변에 자장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부하 임피던스가 작은 경우에는 2차에 흐르는 전류가 원활히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부하 임피던스가 크다 그러면 2차의 전류가 제한이 된다. 그래서 CT와 부하 임피던스의 관계는 부하 임피던스가 크고 작느냐에 따라서 2차 전류에 대한 흐름이 그 원활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CT에 걸려있는 그 부담들 있잖아요. 부담들. 그래서 부담이 커지면 계전기가 오동작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포화전압과 부하 임피던스 관계에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임피던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우리 그 기술적인 내용 딱 떠나서 임피던스가 크다. 그럼 전류 흐름이 제한받는 거고 작다. 그러면 원활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오hm 보책 보면 이렇게 해놓고 포화전압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가 작으면 얘가 올라가는 거고 얘가 커면 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을 써가지고 설명이 되니까. 이 내용으로 그 모범 라인 안 썼어요. 그때 당시 건축에서. 그림이 이 그림 말고 또 다른 거 봐보면 그림 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요거 거의 유사한 그림 사진이에요. 포화전압 이렇게 돼요. 지난번 120회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그 122회 문제를 예상할 때 늘상적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안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그 정전기, 그 내진. 요게 나오지 않아서 이제는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했는데 이제 이번 122회 때는 정전기도 나오고 뭐 내진도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수변전 설비 내진 설계의 대상은 사실 법적 기준은 아직 없어요. 이게 특정하게 사업주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엔 그 예를 들어서 뭐 수전 용량 몇 킬로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해라. 내진 설계 대상은 뭐뭐다. 방법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안전공사에서 검사할 때 뭐 내진 설계 관련된 지침은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쪽 검사 지침이지 일반 수용가가 봤을 때는 뭐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 계속 내면서 그 이제 잡아가겠죠. 소방처럼. 소방은 이제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아직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전기 쪽도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32조에 보시면요. 뭐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캐베 이상, 뭐 높이 1000화, 뭐 기둥과 기둥 사이 뭐 10m 이상 이 때는 이제 내진 설계, 건축물의 내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 설비 중요도 하자 그러면 뭐 A, B, C 구분해도 관계없고요. 1, 2, 3 구분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기능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면 기능 유지 못하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되는 거 아니면 뭐 그 조금 등급은 떨어져도 간단한 보수로 다시 기능을 복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변전 설비별 진대책은 이제 수변전 설비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변압기, 뭐 발전기, 뭐 승강기. 근데 사실 승강기가 전기 쪽이 아니라 이건 건축 쪽에 가 있어요. 지금은요.
일반적인. 그리고 이제 뭐 실무를 쭉 하셨던 분들은 뭐 현장에서 부스닥트나 뭐 케이블 트레이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자립식 분전반, 뭐 보호개전기 이런 것들도 다 전기 설비에 다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 각각에 되어 있는 그 내진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시면 뭐 큰 뭐 답안 방향하고는 뭐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전기가 나왔어요. 정전기인데 대책을 인체의 대전 방지 대책이에요. 인체. 그러니까 정전기 대책 중에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을 서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기가 발생되면 가장 큰 거 뭐냐면 인명피해가 있으니까 전격 재해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엔 뭐 화재 폭발, 뭐 그리고 이제 생산 장비에 대한 뭐 생산 장애 이런 게 있고요. 인체의 정전기 방지 대책은 일단 사람이니까 클린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게 전체 다 그 옷을 착용이 되니까 모자부터 신발까지.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 뭐 도전복 간겼거든요. 뭐 그러니까 모자, 장갑, 그 의류, 신발, 그리고 이제 여기 손목에 착용하는 뭐 어스링이라고 뭐 표현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 스트랩을 해놓고 여기를 이제 접지를 해야 되니까 얘만 착용해서 의미가 없거든요. 얘를 착용해서 그 접지점에 이제 접지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인체 관련돼 있는 그 정전기 방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추가한다 그러면 접지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다 그 정전기 방지용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구조물이 접지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접지, 그리고 그 이 바닥 뭐 그 대전 방지 뭐 매트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뭐 습도 관리하는 거, 뭐 제전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중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대전체에 관련된 중화긴 하지만 대전체에 사람이 접근해서 사람 쪽으로 방전하게 되면 사람한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뭐 제전 이런 것들도 다 그 인체 대전 방지의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내용은 그 근로자가 착용하는 그런 그 의류 쪽, 신발 이런 쪽에 이제 내용 중심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10번 문제가 이제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검토사항. 사실 이거는 답을 특별한 방향이 없어요. 이제 점수 줄 수 있다는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변압기 용량 산정할 때 검토할 게 뭐 한두 개가 있어요. 바라보는 시각마다 달라요. 근데 이 문제는 그냥 변압기 용량 산정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만 소홀되면 어느 정도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본 거 그냥 이건 딱 용량 산정할 때 뭐 수용률 봐야겠죠. 이제. 그리고 뭐 부하율도 봐야 되고 부등률도 봐야 되고 뭐 전압 변동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건 무부하, 부하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온도, 뭐 발열량, 뭐 부하의 밸런스, 뭐 손실, 효율 이런 것들. 네. 고조파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0점 문제로서는 뭐 답을 되게 많이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거 있겠죠. 이런 거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점수도 좀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제출 대상을 설명하라 했거든요. 사람안전보건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제출 대상을 물어보곤 맞아요. 맞는데 사실 이제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를 언제 제출하느냐 도대체. 그러면 제출하는 시기는 뭐 위험성이 높은 그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뭐 이전할 때, 아니면 설비 장치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그리고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이럴 때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출 대상이 사실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두 가지. 그래서 우선 전기 용량이 300kW 이상 되는 업종. 아마 이제 저희가 준비할 때는 이거 용량 300kW 이상 되는 것 중에 다 제조업 생각하세요. 화학 관련 제조업. 거의 대부분 많습니까? 그래서 전기 용량 300kW 되는 업종에 여보세요. 그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뭐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뭐 식료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거의 다 제조업이에요. 요게 이제 전기 용량 300kW 이상 되는 이 업종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뭐냐면 그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기타 이제 유해 물질과 분리와 관련되어 있는 설비. 그래서 이제 유해이온 방지 제출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분류라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전기 용량 300kW 이상 되는 사업장의 일반적인 제조업들,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5개 설비는 이렇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법령에 관련된 정확한 답안인데, 뭐 여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점수를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압계통에서 선로의 충전 전류 크기에 따른 적절한 접지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아마 여기서 이제 선택 여부가 여기서 이제 아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나? 근데 일선지락 고장 전류 대부분은 선로의 대지 정정 용량에 의한 충전 전류예요. 그러니까 일선지락이 생겼을 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지 방식에 대한 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접지 방식. 지금 요번 차수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용어 정의가 정확치 않아서 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앞에 딱 빼고 접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름 다 썼겠죠, 이제. 근데 앞에 이름 문구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름은 또 방향이 뭔가.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충전 전류, 선로의 충전 전류에 대한 정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답안이 있었는데 얘를 이제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버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일선지락 고장 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직접 접지, 뭐 비접지, 아니면 뭐 저항 접지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림 IC 충전전. 감리에 관련된 거죠. 감리 용역 대가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 여기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 거기에서 정한 그 정액 적산 방식과 설비 정액 가산 방식, 이거 실비예요. 실비.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는데 실비 정액 가산 방식, 그리고 비목별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는 건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액 적산 방식은 뭐 인건비, 재경비 등등을 포함해서 그 합계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은 감면 배치에 따른 이제 인원수에 관련된 뭐 인건비, 직접 경비, 뭐 기술료 등등을 포함한 합계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거의 같은 건데 실비는 실감면 배치에 관련된 인원수에 따른 그 내용만 이제 추가 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 대가 산출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비목별 산정 방식은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
직접 경비. 직접 경비 뭐냐? 근데 감리 쪽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내역서나 이런 거 쭉 보시면 그 내역은 나와 있어요. 뭐 직접 경비 속에 뭐 주재비, 뭐 차량 운행비, 뭐 보고서 인쇄비, 뭐 재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 등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직접 인건비의 110에서 120%. 뭐 기술료 관련돼 있는 거, 그 추가적으로 뭐 특허나 뭐 노하우에 대한 사용료, 뭐 해외 출장 여비 같은 거, 그리고 특수 조건이나 과업 지수에 따른 뭐 추가 업무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비목별 산정 방식인데 사실 뭐 이게 보자면 이런 거죠. 이 용역 대가 산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직접인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 이런 게 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감리 용역 대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성하고 그게 어떤 돈인지 알고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감리 업무를 FM대로 그냥 하셨던 분이나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죠. 사실. 네. 여기서 이제 그 1교시에 모두 13문제를 봤는데 여기서 조금 난해하게 돼 있는 문제는 1번 문제하고 7번 문제예요. 사실은요.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기술사가 감리 분야 영역이 가장 넓기 때문에 감리 분야에 대한 문제는 아무렇게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감리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이 뭐 전력기술관리법, 그 전력시설물 시공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력시설물 시공감리 업무 수행 지침 거기는 이제 감리 그러니까 시공하기 전, 시공 중, 시공 후에 관련되어 있는 게 나와요. 지난번 120회 때 많이 나왔던 게 그 수행 지침 거기서 나온 그 내용들이 지난 120회는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네, 다 나와요. 그래서 1교시는 사실은 이제 그 특이한 적이 없으면 사실 1교시가 한 평균적으로 55점 이상만 되면 뭐 2, 3, 4교시는 뭐 이렇게 수월하게 간다라는 그런 이제 속설이 있는데 이번 해 같은 경우에는 10점 문항인 1교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뭐 60점대 금방 취득하시는 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이제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는 그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어려운 거고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감리 이건 안 해본 사람들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잠시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